1815년 4월 1일 독일의 철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휘어잡던 나폴레옹은 몰락하였고 유럽의 각 열강은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자유주의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에 빈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빈 체제가 형성된 후 유럽 사회는 프랑스 혁명 이전과 같이 군주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은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었을까요? 지방의 토지 귀족인 융커 가문에서 태어난 비스마르크는 조용하고 놀 줄 모르는 아버지와 자유분방하고 사교성 넘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때문에 비스마르크네 집은 불화로 인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소박한 삶을 추구했던 아버지는 비스마르크가 성직자로 자라기를 바랐지만 스카이캐슬을 방불케 할 만큼 교육열이 높았던 어머니는 비스마르크가 확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가정의 불화를 원치 않던 아버지가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하면서 비스마르크는 어머니의 뜻대로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21년 고작 6살인 나이에 프라만 학교라는 매우 엄격한 학교의 기숙사로 보내지게 됩니다. 프라만 학교는 수업, 학습, 공동산책, 놀이시간 등 하루 12시간씩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이 5년 내내 매일같이 진행됐고, 겨우 초등학생이었던 비스마르크는 고통스럽고 인위적인 수업 방식으로 인해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유일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학에조차 어머니는 사람들과 놀러다니며 휴양지로 떠나버렸고, 비스마르크는 강압적이고 차가운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됩니다. 5년의 초등교육을 마친 비스마르크는 대치동 엄마 빌헬름이네의 계획에 따라 계속해서 끌려다니며 끊임없이 반감을 키워갑니다. 얘는 도대체 성적이 왜 이러니? 엄마 미워. 1832년 비스마르크는 17살이 되는 해 졸업실험을 치르게 되었고, 영어, 프랑스, 라틴어 등의 언어 영역에서 특히나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세계의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부르주아들은 빈체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분열된 독일의 화합과 자유주의 확대를 위한 운동을 이어나갔고, 독일 연방의 각 국가들도 하나의 정체성을 느끼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1830년대 이후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1834년 독일 연방 내에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관세 동맹이 결성되면서 독일 내 통일 관세권이 구축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독일 연방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부르주아 세력의 성장,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노동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의 등장은 독일의 자유주의 운동을 더욱더 들끓어오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자유주의적 흐름을 억압하고 전제 군주정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무렵 비스마르크는 졸업시험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치동 엄마인 빌헬름이네는 자식의 대학과 전공 그리고 직업까지 본인이 좌지우지하길 원했고, 결국 비스마르크는 어머니의 명령대로 원하지도 않는 괴팅겐 대학의 법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 비스마르크는 드디어 어머니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소심하고 눈물 많으며 어머니에 휘둘렸던 어린아이는 대학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며 점점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학생활 대부분을 강의를 땡땡이 치며 보수적인 귀족 자제들의 서클에 가입하여 귀족 친구들과 술집에서 쌈박질해대기 일쑤였고, 놀고 먹으면서 빚더미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비스마르크는 유일하게 외교관이라는 직업에는 진지하게 고민하며 국가학과, 민족학, 국제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834년 빚더미에 오른 비스마르크는 결국 아버지에게 뒤지게 혼나며 괴팅겐 대학을 떠나 베를린 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학교 3, 4학년들이 그렇듯 슬슬 진로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비스마르크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외교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비스마르크는 방탕한 생활을 청산한 뒤 학문에 열중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법학 공부를 마치며 졸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 외교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보는 거야. 이후 공직 생활을 시작한 비스마르크는 여자에 빠지고 또 여자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빚더미에 오르고 아버지의 한숨소리는 커지고 어머니는 결국 드러누웠습니다. 결국 비스마르크는 만신창이가 된 채 시골로 돌아와 아버지를 도우며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요하나 폰 푸트카무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1840년 독일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새롭게 즉위합니다. 옆나라 프랑스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며 북아프리카와 지중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이를 영국,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3국이 저지하며 프랑스를 압박했고, 결국 프랑스는 또다시 외교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고립 상태에서 프랑스는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이 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엮여있지 않았던 독일을 공격하여 라인란트 지역을 집어삼키고자 했습니다. 독일 연방 내 각 국가들은 이 같은 프랑스의 도발에 맹렬히 분노하기 시작했고, 민족주의 정서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 간에 전운이 감돌던 와중 동부 정책을 펼치던 프랑스의 티에르가 갑작스레 실각하고 기조가 들어서면서 프랑스는 동부 정책을 하루아침에 전부 철회해버립니다. 위기는 한순간에 종료되었지만 독일 내부의 민족주의 의식은 결코 하루아침에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민족주의는 훗날 독일 통일의 씨앗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던 1848년 프랑스의 내부에서는 부르주아의 선거권 확대 운동과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농민들의 흉장 문제가 한꺼번에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1848년 2월에 혁명을 일으켜 파리를 함락시켰고 루이 필리프 1세를 폐위시킨 뒤 공화정을 수립시킵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과는 달리 이번 2월 혁명은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 계급이 파업과 폭동을 주도하며 파괴력을 한층 높였고 이 같은 혁명의 성공은 결국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빈 체제가 붕괴한 것입니다. 독일 또한 이 같은 혁명의 쓰나미를 피해갈 수 없었고 딱 그 무렵 비스마르크는 1847년 의회의 보궐의원으로 선출되어 정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시 독일은 철도 부설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프루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여론을 싹 다 무시한 채 철도 건설을 강행하고자 했고 심지어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비스마르크는 대학생 때부터 나타났던 보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제를 비판하며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자유주의 의원들을 맹비난하였고 급기야는 전제 군주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의회 해산까지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역시 철의 재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건가?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결국 철도 부설은 무산되고 말았고 그의 첫 정기활동인 보궐의원으로서의 2개월은 과격한 보수주의자라는 확실한 인상을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국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던 와중 프랑스 2월 혁명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었고 결국 3월이 되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연방 국가들 모두 시민들의 봉기로 인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와들와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결국 입헌 군주제의 수립과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모두 허용해버리기에 이릅니다. 독일의 3월 혁명 이후 프랑크푸르트에는 자유주의 성향의 대학 교수, 의사, 성직자, 법률가 같은 엘리트들이 구성된 국민의회가 창설되어 근본적인 사회개혁과 독일의 진정한 통일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대해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한번 보궐의원이 되었던 비스마르크는 정치계의 뜻을 품고 보수파 모임과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인맥을 넓혀나갔고 보수파 대표들의 눈에 깊이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우파, 빨갱이 저격수, 애국보수 비스마르크 아주 마음에 들어. 비스마르크는 여러 정치적인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정치 입문 당시의 과격함과 충동적인 모습에서 점차 노련하고 강력한 보수파 정치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수파 대표의 신뢰를 얻은 그는 다양한 국정 문제와 대외 상황에 대해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국왕을 직접 아련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1849년 3월 국민의회는 통일 독일의 결성을 위해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와 극적 타결을 맺으며 헌법을 새로 공포하고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를 새롭게 통일된 독일 제국의 황제로 선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과 함께 독일 연방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잡고 있던 오스트리아가 국민의회의 결정에 맹렬히 반대하면서 독일 통일 문제는 또다시 난항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는 자신들만 제외한 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들이 지닌 독일 내 영향력이 영영 사라지게 될 것과 또 그만큼 프로이센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국민의회의 갈등이 깊어지던 와중 갑자기 이 상황에서 프로이센 국왕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국민의회가 내미는 왕관을 거부해버립니다. 나는 자유주의 혁명가들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왕관을 결코 쓰지 않겠다. 프로이센 국왕의 변덕으로 인해 이렇게 국민의회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만 그들이 남긴 씨앗은 결국 작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빌헬름 4세는 이러나 저러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고 결국 1849년 5월 15일 제한된 수준의 헌법 제정을 선포하기로 하면서 프로이센도 이제 본격적으로 미약하지나만 입헌 군주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이센은 새로운 내각하에 하원 의원도 새롭게 선출하였는데 이때 비스마르크도 드디어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이센의 정치원 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로이센의 독일 내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해갔고 결국 독일 내 두 양강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빌헬름 4세는 이 같은 외교적 갈등 상황 속에서 강한 프로이센, 독일 내 최고의 강대국 프로이센을 주창했던 비스마르크에게 오스트리아와의 외교를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프로이센 국민 여러분, 오스트리아와 맞짱 뜰 수 있을 만한 강한 프로이센을 위해 우리 한번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국왕님께서 찾으십니다. 에? 저를요? 네, 따라오시죠. 자네 비밀 참수관이랑 연방의회 대사직 맡아볼 생각 있는가? 참수관과 대사직이라면 외교관 말하는 건가요? 맞아, 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지겹고 느린 승진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연방의회 대사직이라는 높은 관직에 발탁되었고,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꿈꾸던 외교관이라는 목표를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6세의 나이에 파격 인사로 외교관이 된 비스마르크는 독일 내 국가들의 의회인 연방의회에서 오스트리아와의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며 온갖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을 위한 매우 과격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방탕자, 방랑자, 애국보수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독일 역사 너무 재밌잖아.